어제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22년 4월에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적어도 2, 3년 후에는 부동산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정부의 공약 뭐 있었죠? 250만 호 공급 플러스 규제 완화. 이게 진행이 되면은 2, 3년 안에는 잡힌다. 민간 공급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4년 뒤, 5년 뒤 주택 공급이 눈앞에 보이는데 내가 주택을 공격적으로 사러 들어가겠냐. 물론 공급론자의 입장 좋습니다. 4월 지금 취소시키던데 이런 말씀하시지만 4월에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아직 윤석열 정부 들어오지도 않았죠. 당선만 됐을 뿐이지. 그런데 그 의견이 다른 정부에게는 다르게 느낀다. 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느냐. 유동성을 조이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도 안 잡혔던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이 희소하고 공급이 너무 적었다. 이거 저희가 늘 통계로 보여드리지만 이따도 한번 볼게요.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의 상승에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이 있었는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같이 하면 안 되는 정책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경실련에서 자료가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던 시기에는 집값이 잡혔죠. 바로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영향을 받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수요만 억제하면 잡힐 수밖에 없고 투기 세력 때문이다. 이거 전세 가격 급등하니까 못 견디고 전세 끼고. 자, 전세 가격 급등한 이유 역시도 공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잘못 깬 게 5년이 되었기 때문에 푸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는 거지. 윤석열 정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집값은 2, 3년 뒤에나 잡힐 거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해서 똥 싸놓은 거를 푸는데 한 2, 3년 걸린다. 이 얘기였죠. 자, 3기 신도시 공급 그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공약대로 할 수 있다면 2, 3년 안에 잡힌다. 상당히 긍정적이다. 4년 뒤, 5년 뒤엔 주택 공급이 눈앞에 보인다. 한쪽은 공공이고 한쪽은 민간이란 이유만으로 문재인 정부 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윤석열 정부 거는 무조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집값 잡히면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 덕분이다. 아주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고 계시죠. 저런 걸 부동산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정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기에는 똑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르다. 민간이랑 공공이라는 차이점만으로. 근데 윤석열 정부의 250만 호 공급 계획을 보면요, 대부분 다 문재인 정부에서 따온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규제 푸는 거 제외하고는 다 따온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기부 체납 받아서 경쟁률 높여주겠다. 아니,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데 누가 지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것들도 다 기부 체납 들어가 있었죠. 엄청 좋은 법이다. 와, 매우 좋은 법이다. 이런 좋은 법이 나와야지 공급이 활성화되지. 올해는 꺾이기만 해도 정말 다행인 거고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잡힌다. 핵심은 그런 공급론자니까 봤을 때 공급과 매매가격 지수 그래프를 볼게요. 자, 그랬을 때 보면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매매가격 지수가 꺾이네요. 90년대부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봤더니 공급이 늘어나는데 매매가격 지수가 슬슬 올라가죠. 여기 IMF 터졌을 때 빼고. 그러다가 공급이 주니까 올라갔다. 자, 여기도 이해합시다. 공급이 느니까 다시 내려가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언제 그게 뒤바뀌느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유. 자, 공급은 줄었는데 가격은 계속 떨어져 가죠. 그러다가 공급을 늘리기 시작하니까 가격 지수도 같이 올라가더라. 왜 그렇게 바뀌었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자,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만 했어요. IMF 터진 이후 문제가 좀 있었지만 또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 무슨 일이 생겼느냐? IMF 터지고 나서 대표적으로 완화책 쓴 정부가 김대중 정부. 어쨌든 나라가 이때는 거의 완전히 망했으니까 건설업을 통해서라도 살렸어야 되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IMF 때는 충격의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규제도 많이 완화해주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하니까 그래도 한풀 꺾인 거죠. 그런데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미분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고 여러 가지 건설사들의 부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보시면 돼요? 경기가 위험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건설사에서 공급을 줄인다. 그래서 공급을 줄였는데 바닥을 기다가 여기 보면은 언제부터 튀어요? 2014년부터 튀죠. 초이노믹스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는데 매매가격 지수는 더 빨리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공급 부족 프레임을 잡았을 동안 공급을 엄청 우리 입주 많이 하는데 요거 재빨리 다 때려가지고 팔아치워버리자. 그러니까 과거 속에 갇히신 거지.
그때는 전세금에 대한 거품도 안 꼈었고 성장하고 있었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저기 IMF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어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은요? 다 대출로 늘려놓은 거예요. 아까 무슨 이야기 했어요?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 상승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 지금 소득 수준으로 강남에 공급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3기 신도시에 왜 관심을 가질까요, 사람들이? 1기 신도시 지금 와서 봤을 때 안착되어 있죠? 2기 신도시도 미리 지어놨던 곳들은 안착되어 있죠. 3기 신도시도 내가 사놓으면은 내 주거 안정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지금 서울은 살 수가 없다. 경기도도 너무 비싸다. 3기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야 되겠다. 이게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이에요. 그런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분양가 상한제 비난,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비난. 그러면서 강남 재건축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저게 수준이다. 청약에 대한 희망은 버리는 게 좋다. 69점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무슨 소리예요? 넌 청약 넣어도 힘들다, 지금. 언제 그거 기다리냐? 다음 사이클에 사든 지금 사이클에 사든 사라. 청약 포기하고 집 사야 한다 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청약시장 붕괴될 것은 저희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매매시장 붕괴에 이어서 청약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많은 언론이나 하락론자 중에서도 얼마 전에 다뤘던 머리 허여신 분, 이분도 미분양 늘고 나서 침체가 왔대요. 매매시장이 침체 온 다음에 미분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엔 분양가가 더 비쌌고 지금은 매매가가 더 비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미분양이 나기 전에 매매 가격부터 붕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입주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돼요. 69점이요? 무슨 이 청약도 지금 미분양 나고 있는데 그래도 매매가보단 저렴하네 싶으면은 무슨 이로 들어가도 되는데? 청약통장 안 쓰고?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 다음에 전월세 시장 어떻게 된대요? 임대차단법 가져온 파급력이 커서 급격히 안정되긴 어렵다.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월세로 많이 가지만 전세 문제, 또 공급이 이루어져서 공급이 한 2년 정도, 지금 막 공급해가지고 공급이 2년 정도 뒤에나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올라가는 경우는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시장에서 빠져서 월세 가니까 월세도 올린다. 즉 매매 전세 올라가면서 월세가 올라간다. 집값도 급등하고 전세도 급등하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7월이 지나면 2+2 첫 번째 끝나는 분들이 나온다. 빠지기 어렵다. 오를 것이다. 실거래는 조금 빠지더라도 통계는 오를 것이다. 어라? 정확히 빗나가셨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도 위기를 팔면 구독자가 100만 1000만 될 것이다. 진짜요? 한번 팔아보시지. 아니 저렇게 빗나가고 계신데?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위기.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위기 온다 그랬죠? 그런데 위기는 전쟁에서 왔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더 크게 미쳐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영향을 더 크게 미쳐요. 지금 누가 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 크게 미치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냐. 작년에 올해 우리나라 금리 3% 이상 넘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한 유튜버가 누가 있죠? 우리 말고. 지금 전쟁 때문에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위기가 온 거죠. 전쟁은 약간의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친 사건 중에 하나고, 가장 큰 위기는 인플레이션이고,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해서 가계부채 위기까지 온 거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3월에 일어나서 금리 한 번밖에 안 올려서 그래요? 경제 전문가가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해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점도표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상으로는 위기가 안 온다고 예측이 가느냐? 그러면 저분은 경제 예측하시면 안 되는 분 아니에요? 어느 게 영향을 더 크게 미쳤어요? 지금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영향을 더 크게 미쳤죠. 아직도 전쟁이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크게 미친 사람이다. 전망해서 시장을 돌아보겠다는 생각은 적고 대응해서 분산해라. 역시 지금 침체장을 예측하지 않은 사람들, 저분이 전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유튜브 가서 제목만 보세요. 뭐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보셔도 되고, 전망을 엄청나게 하시던 분들이야. 요즘 상승론자들이 전망을 하다가 생각보다 갑자기 막 무슨 위기들이 막 찾아와서 전망이 좋지 않네? 그러니까 말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암살해서 이정재가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시장은 전망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 요거 읽고서 이야기하는 분들 많죠? 다 그렇게 말 바꾸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 예전에 다 전망했죠. 틀리니까 전망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 내가 지금 시기 적절하게 하면 된다. 내가 지금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냐. 그러면서 이제 본업으로 넘어가셨죠? 저점 매수 타이밍 본인은 3달째 사고 있다.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로 끝났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예측이죠. 자, 환율이 1200원을 넘어 한 1년 간다고 치면은 내년에 이익이 안 나는 회사가 있냐? 환율이 급등하면 주식을 봐야 돼. 환율이 급등하면 회사들이 이익을 본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주택시장 공급을 늘린다고 했죠? 건설업종 뜨고 가구 인테리어, 페인트, 목재, 시멘트 이런 업종들이 좋아질 것이다. 나쁠까요? 라고 물어봤던 건 그런 질문이죠. 또 조선 좋고 건설이 좋으면 철강 회사가 나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전쟁은 기회다. 전쟁 때문에 위기가 왔지만 전쟁은 기회다. 전자전이니까 반도체가 폭락할 수 있느냐. 또 미오프, 즉 여행업종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셔라. 그럼 본업 쪽에서는 잘 말씀하셨냐. 일단은요 1200원 어쩌고 이야기했는데 1400원까지 찍었었죠. 이거 최근에 그 중간선거 때문에 급격히 떨어졌는데 그 전에 한번 다뤘어야 됐죠. 조금 아쉽긴 한데 환율 계속 올라갔죠. 그러면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이익률 15%대 추락. 그 다음에 부동산 침체의 건설사들 비명. 아니 공급정책 늘려준다는데 공급정책 늘려주면 뭐예요? 정부에서 얘기했어요. 너네 빵 100개만 생산해. 아파트가 빵도 아니고 라고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때 막 한데 사람들 150명씩 몰려와서 빵을 막 비싸게 팔고 있었어요. 아 너네 빵 200개씩 생산해도 돼.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근데 갑자기 수요들이 요즘에 빵보다 밥이 좋대 라고 하면서 다 밥으로 이동하고 빵 사러 오는 사람이 한 20-3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제빵 업계는 호황일까요? 이미 금리 인상, DSR 규제 다 들어가고 있었죠. 4월이면은 그게 다 반영되고 있던 시기였고 쭉 떨어지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완화 기대감으로 조금 심리 살아나고 하락폭 줄어들 때 그때 와가지고 딱 저 얘기하고 있어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예측이 가능한데도 그런 희망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냐. 건설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울아파트 보통 4-5천 건 거래되는데 1000건대였어요. 근데 건설업종이 살아난대요. 인테리어 업종이 살아난대요. 철강 재고 눈덩이처럼 쌓이고 실적 쇼크 우려 나오고 있다. 반도체 영업이익 반토막. 삼성은 감산은 없고 SK 하이닉스는 못 버티겠으니까 감산하겠다. 근데 삼성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짱 먹어보자 해가지고 감산 안 하고 치킨게임 가겠다. 이렇게 된 거지. 반도체는 개박살 나고 있죠. 또 여행업계 어때요? 성수기 효과 없었고 지지부진 여행주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 미국의 금리 인상 강화될 거고 환율 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맨날 보고 계신 분. 그리고 저분은 예전부터 달러를 사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달러를 사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분이 환율 시장을 안 보고 있었을 것이냐. 환율이 이렇게 될 것을 아예 모르고 있었을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모르면서 사라고 하면? 이 흐름만 보셔도 답이 나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거. 자, 2020년에 뭐라고 그래요?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인플레가 없다. 경제 내에 돈이 안 돈다. 인플레는 돈이 시중에 돌아다닐 때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인플레가 아니라 전쟁이 문제다. 지금 경제위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당연히 인플레 때문이죠. 그런데 인플레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인플레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위기가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요즘엔 뭐라 그래요? 인플레 때문에 금리 계속 올릴 겁니다. 근원 인플레가 6%가 나오면 정책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인상을 계속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흐름을 보면 답이 난 거죠. 앞으로 내년부터 일어날 일들 뭐예요? 금리 인상은 변동금리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대출금리가 계속 바뀌고 12에서 15개월 이후 집값에 반영되는데 21년 8월부터 반영됐으니까 22년 8월부터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10월 그 다음에 올해 1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차근차근 반영이 될 것이다. 변동금리 하시는 분들이. 빠르면 내년에 어떻게 된다요? 빠르면 내년에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에 더 큰 붕괴가 온다. 그 다음에요. 2-3년 뒤에 이렇게 됩니다. 2-3년 뒤에 그때서야 집값 잡히지 않겠느냐. 2-3년 뒤엔 이거죠. 자, 21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2-3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 90년대 학번 하우스 푸어가 많대요. 2030이었죠, 그 당시.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붕괴. 버블7 아파트값 증발. 요즘에 중대형 사는 분 있어요. 머리 하얗신 분. 하락을 이야기하면서 집값 침체 옵니다 하면서 중대형 사는 분 있어요. 버블7 때는 중소형이 인기가 없었는데 중소형도 증발했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수준 추락 또 떨어지고 있고 심리적 저지선 붕괴되고 있다. 이게 2-3년 뒤에 일어날 일이다. 왜? 그때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떨어졌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과 경제 위기가 같이 오고 있고 거품은 그때보다 더 쌓였고 변동금리 위험은 더 크고 DSR 위험도 훨씬 더 크다.
이게 2, 3년 후에 벌어질 일들이다. 빠르면 1년 후에, 늦으면 2, 3년 후에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본업에나 충실하세요. 본업도 저렇게 틀려가시는데 부동산 계속 엇나간 예측하고 사람들 공급만 가지고 따지도록 만들지 말아라. 부동산을 너무 쉽게 보셨다. 주식만 하시니까 감이 좀 떨어지셨나? 그럼 부동산까지 같이 건드니까 주식도 감이 떨어지시고 계신 거 아니냐. 잘 생각하셔라. 그리고 지금 예측들 하는 것도 잘 눈여겨보셔라. 그냥 위기팔이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독자 100만 1000만 가고 계신가 한번 잘 확인해 보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